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서구의 근현대 미술과 문화를 강의하게 될 김진아입니다. 네, 저는 미술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같이 풀어볼 미술 도슨트 강우진입니다. 예, 우진 씨 평소에 미술관 종종 자주 가시나요? 글쎄요, 저는 극장은 자주 가는데요. 그 미술관은 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더라도 이렇게 한 바퀴 삥 그냥 둘러보고 집으로 오는 것 같아요. 네, 많은 학생들이 좀 미술관을 아직 가기 꺼려 하더라고요. 영화관은 자주 가는데. 하지만 미술관에 가보면 뭐 보통 때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직장, 뭐 학업 이런 걸 떠나서 조용하게 어떤 명상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 그 그림이 놓인 사회적인 어떤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좀 종종 가셔야겠는데요.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는 좀 더 극장보다는 미술관을 좀 더 많이 가가지고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거죠? 아, 우진 씨도 많이 도와주셔야죠. 네. 우진 씨뿐이 아니라 미술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진 씨하고 같이 우리 협조해서 잘 이끌어 나가 보도록 해요. 네, 제 공부니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근현대 서구 미술과 문화를 배우는 첫 시간이잖아요.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나요? 네, 서구의 근대를 정치적으로 열었다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대혁명 전후의 신고전주의 미술을 일단 살펴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또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전이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었잖아요. 그런 산업혁명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또 반작용을 보였던 미술 공예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감상한 그림들을 보시지요. 네, 너무 아름다운 여러 가지 그 신고전주의의 문화 작품들을 봤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신고전주의가 탄생하게 된 그 사회적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대혁명이 바로 그 신고전주의 미술을 탄생시켰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왜 혁명이 일어났는지는 그 이전에 왕정과 귀족이 너무 타락했었기 때문이죠. 프랑스 하면 이제 루이 14세 어떤 절대 왕권이 생각나지 않나요, 우진 씨? 네, 그러네요. 그런 것도 많이 생각나고, 그럼 이 시기, 이 신고전주의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어떤 미술들이 주를 이루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서거하고 나서 루이 15세가 5살 때 겨우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삼촌뻘 되는 분이 섭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귀족들한테 많은 권한이 넘어갔고 또 루이 15세는 자라면서 오히려 그 애첩인 뽕파두르 후작 부인이 오히려 정사를 담당하게 됐고 많은 귀족들이 어떤 사랑놀이를 한다던가 그런 어떤 문란한 그런 국정을 이루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민중들이 불만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귀족들이 화려한 대저택을 파리나 그 주변에 그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실내 장식을 처음에는 로코코 미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로코코 미술은 그 이후에 회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일단 화면에 보시는 거는 로코코 실내 장식을 지금 보시고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죠. 네. 그러니까 샹들리에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샹들리에뿐 아니라 어떤 벽에 보이는 그런 금박에 그런 소용돌이 치는 그런 장면들로 로코코는 유명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회화 또한 로코코 양식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딱 보시듯이 사실 애인들끼리 그 비너스가 탄생한 시테라 섬으로 지금 놀러 간 장면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여자가 그 여인이 화려하게 그네를 타고 있는 그런 어떤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눈에 보이지 않나요? 예, 많이 보이는데 향락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여인이 그 허공에다가 슬리퍼를 던져버리고 남자가 넘어져서
치마 속을 훔쳐보는 건가요? 아무튼 그런 장면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맞게 봤습니다. 그 젊은 남자가 여기서 아주 어두운 조명에서 아주 밝게 조금 보이고 있죠. 하지만 오른편 구석을 한번 또 살펴봐 주시겠어요? 오른편 구석 자세히 보면 또 무언가 보이실 겁니다. 아, 어떤 좀 나이든 노인같이도 보이고요.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아주 희미하게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예. 바로 이 젊은 여인의 늙은 남편인 거죠. 그래서 남편은 이렇게 그네의 뒤에서 젊은 네. 여인을 밀어주고 실제로 젊은 여인은 그 밝은 빛 속에서 그 젊은 애인과 어떻게 보면 놀이를 하고 있는 예, 그 당시에 어떤 연애상 어떤 타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네, 우진 씨, 루이 15세, 16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계신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맞죠? 네. 예, 그 여성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네, 우리 어렸을 때 만화책으로도 많이 읽었죠. 그래서 네. 루이 16세의 부인 그리고 프랑스의 왕비였죠. 네. 그래서 많은 혁명가들의 어떤 적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타락과 사치의 인물이었는데요. 실제로 마리 앙뚜아네트 혼자서 타락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어떤 문란한 왕족과 귀족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이 그림이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로코코 미술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이걸 네. 보면 굉장히 기품이 있고 우아하게 그렸어요. 이건 당연히 마리 앙뚜아네트가 주문을 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타났겠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로코코 미술에서 오늘 배우실 신구존주의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 그림인데요. 가만히 보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주홍빛 옷을 입고 특히 아기들, 3명의 어린이, 자신의 자식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프랑스의 어떤 국모로서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럼으로써 자신에게 어떤 다가올 그런 비난의 화살을 좀 더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의 그림입니다. 그런 어떤 귀족들의 그런 타락한 모습에 당연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런 어떤 감정이나 감성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을 강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귀족들뿐이 아니라 새로운 부르주아나 어떤 민중들도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이성을 찾아가는 그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입받고 있었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그림으로서 작구 루이 다비드의 호라티우스의 맹세를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점이 딱 눈에 가장 먼저 띄나요? 저기 그 삼형제 그 호라티우스 형제가 아주 근엄하게 칼을 받으려고 하고 있네요. 제가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중간에 호라티우스 가문의 3형제가 이제 조국의 전쟁을 위해서 아버지한테 서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겠노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 서약의 칼을 받고 있지요. 그 다른 한편 저쪽 오른쪽 여인네들은 이 남자들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슬프게 울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그 뒤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 오빠들이 나가는 전쟁터에 적군에 바로 저 여동생의 남편이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저 네. 여인은 그 전쟁을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하지만 로코코 그림하고 다르게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적인 어떤 죽음을 강조하고 사랑 이야기라는 거는 전혀 없죠. 오히려 사랑 얘기가 희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신고전주의 어떤 이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해서 영웅적인 희생을 강조하고 그런 특징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냥 이야기의 한 장면처럼 그걸 딱 압축시켜서 만든 것 같은 그림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 신고전주의 그림은 특히 이런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게 있어서 지금 우진 씨가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읽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네. 이제 또 다른 다음 그림으로서는 같이 다비드의 그림인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그림입니다. 예. 소크라테스 하면 뭐 떠오르시는 것이 있나요? 저는 그 소크라테스의 명언 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이 말하고 그 독배를 들고 죽었다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게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가만히 장면이요? 보시면 저 중앙의 인물이 소크라테스인데 예. 독배를 들고 있잖아요. 예. 중앙 인물이 네네. 그리고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예. 왼쪽은 이제 독배를 하지만 그 독배를 건네주는 이 사람은 차마 너무 슬퍼서 바라보지도 못하는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아직도 열띠게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고 있죠. 그래서 예.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바로 이 그림의 전후 장면하고 관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죄를 인정을 했지만 항변을 했죠. 무죄를 항변했지만 실제로 이 도시국가에서 소크라테스에게 독약을 먹고 이제 사약을 내리는 그런 걸 선택하거나 아니면 또 다르게는 망명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망명을 선택한다면 죄를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택하면서 무죄지만 죽는 길을 따랐죠. 그만큼 어떤 이성과 제도, 법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그걸 인정하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또 그림도 네. 그 각각의 인물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나요? 그리는 방법 같은 경우에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소크라테스의 몸이 너무 몸짱인데요. 제가 부러워할 정도로. 네, 우진 씨도 나름대로 몸짱이신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네, 저 소크라테스의 그 머리는 거의 흰색과 뭐 이런 수염이 보이는데 실제로 몸은 너무 건장하죠. 이게 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몸이 감옥에서 이제 갇혀 있었던 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고전주의 양식의 대표적인 특징으로서는 이상화된 몸, 마치 조각 같은 몸. 그리고 가만히 보면 되게 선적인 드로잉이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절제, 어떤 균형감, 그 완벽한 어떤 드로잉을 바탕으로 한 그림이 또 신고전주의 그림인 거죠. 그게 또 혁명 정신하고 영웅적인 모습하고 어울리기도 하고요. 단지 신고전주의뿐 아니라 르네상스 그림에서부터 사실 그리스 로마 미술을 본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그 라파엘의 아테네 학당이 대표적인 르네상스 그림이라면 자세히 한번 호라티우스의 맹세와 비교해 보시죠. 그 두 공간을 자세히 보시면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점으로 보이는지요? 그 인물의 수 같은데 호라티우스의 형제가 더 적은 것 같아요. 예, 훨씬 적죠. 더 압축돼 있고요. 예. 어떤 극적인 또 장면을 예. 묘사하고 있고 이렇게 칼을 흔드는 굉장히 절제돼 있죠. 네. 또 다른 어떤 공간적인 차이를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배경 같은 거. 약간 원근법도 약간 추가된 것 같아요. 아, 네. 원근법이 뭐죠?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좁혀지는 그런 거 맞나요? 예, 그렇죠. 멀리 갈수록 네, 점점 좁혀지는. 좁혀지는 그런 예. 미술이 사실 르네상스 때 완성이 됐잖아요. 아. 그래서 라파엘의 아테네 학당을 보면 네. 위에 천정 지붕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그림의 공간 속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끊임없이 그 걸어 들어갈 네, 수 빨려 있는 들어가는 것 공간으로 같아요. 예. 보이는데 호라티우스의 맹세는 어떤가요? 뒤에가 이렇게 뒤가 검게 돼 있어가지고 단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연극 막히는. 무대처럼.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막히는 공간으로 보인다는 것이 네. 가만히 보면 굉장히 둘 다 드로잉을 완벽하게 했고 또 그리스 로마 얘기를 그려냈지만 네. 신고전주의 그림은 어떻게 보면 원근법을 파괴하기 시작한 서구의 근현대 미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근현대 미술이 점점 원근법 파괴하고 추상 미술로 나가잖아요. 네. 이건 아직은 절대 추상 미술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화면이 단면적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공간감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갑자기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그 다비드라는 사람이 궁금해지는데요. 그 어떤 사람인가요? 아, 다비드는 뭐 18세기, 19세기 초에 그 프랑스 아카데미, 프랑스 화단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아까 그 혁명의 총화였던 로베스피에르나 또 무슨 마라와 같은 사람의 절친한 친구였고요. 조금 아까 보여드린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의 그림은 바로 프랑스 혁명의 미술이라고도 얘기가 되는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혁명은 1789년에 일어났지만 1784년에 이미 이 그림은 그려져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가들이 이걸 자신들의 혁명 정신을 대표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대두시키면서 혁명의 상징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혁명의 미술가
가 일단 다비드에게 붙여진 첫 번째 칭호고요. 근데 단지 혁명의 미술가뿐이 아니라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렸어요. 보시듯이. 예. 어떤 너무 완벽한 드로잉, 소묘, 그리고 네. 사실 색감도 굉장히 잘 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실 또 나폴레옹의 화가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따 네. 수업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다음 그림인 마라의 죽음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죽음을 보면 아까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조금 다른 점이 보이는데 예. 어떤 것이 딱 먼저 눈에 띄시나요? 그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죽음을 앞둔 소크라테스와 또 마라의 표정이 되게 편안해 보이는데요. 아, 네, 잘 보았어요. 네. 좀 편안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 다른 차이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 같은 경우엔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죽기 직전에. 네. 근데 마라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어 있는 모습으로, 하지만 우리한테 어떤 무언에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한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듯한 모습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라에 대해 되게 궁금한 점이 많은데 그 어떤 사람이었나요? 왜 욕조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렇죠. 욕조 같아 보이죠? 예. 그래서 이 사실은 마라는 피부병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진물을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욕조에서 보곤 했는데, 예. 혁명을 이끌었던 굉장히 급진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민중한테는 더할 수 없이 자비로운 친구였지만, 귀족들이나 아니면 온건파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저승사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온건파에서 마라를 암살하고자 계획을 해서 25세의 샤를로트라는 여성을 파견해요. 그래서 샤를로트 여성은 마라에게 편지를 씁니다. 네. 아, 당신은 민중의 친구이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만나시는 거를 피하신다면 그거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그런 편지를 마라한테 보내죠. 그래서 마라가 그 여성을 면담을 하는 것입니다. 욕조 안에서. 예. 그때 이제 샤를로트가 단검으로 마라를 찌르게 되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그런 단검으로 찌른 흔적이 저 하얀 창백한 토르소에 그 단검의 흔적이 보이시죠? 예, 그리고 예. 손에는 편지, 샤를로트가 보낸 편지, 그리고 저 진물을 받던 좌대 위에는 잉크, 그리고 자신이 정부를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써 있는 굉장히 애국적인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혁명의 영웅이 이렇게 단칼에 죽어서 우리한테 무언의 독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림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그런 그림이죠. 저기 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하얀색 천에 묻은 피가 되게 좀 서글프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림이. 저 흰색과 초록색 그리고 검은색, 예. 이게 바로 그 연극 무대의 한 장면과 같이, 그리고 저 조명이 토르소와 흰색 그 천에 쫙 꽂히고 있잖아요. 예. 그럼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또 고요하고 집중적인 공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고전주의 아주 절대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비드는 이렇게 실제 사건을 묘사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또 다른 대표적인 실제 사건을 묘사한 그림으로서는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보면 좀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나요? 예. 그 나폴레옹의 대관식인데, 그 나폴레옹이 왕비인가요? 왕비에게 직접 관을 수여하고 있네요. 예, 그렇죠. 이게 원래는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면 나폴레옹이 교황한테 예. 관을 받아서 쓰고 있는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그걸 그리고 있질 않는 거예요. 대신 자신의 아내 조세핀에게 왕후관을 내리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 끝에 앉아있는 사람이 비오 7세거든요. 교황. 예. 교황을 불렀습니다. 당시만 해도 왕관은 교황이 유럽의 왕들한테 건네주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 교황이 왕의 호를 건네주고 왕관을 씌워주려고 하니까 나폴레옹이 직접 그걸 뺏어서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와. 그거는 이제 자기의 왕권이 교황을 능가한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었죠. 권위주의가 강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은 그만큼 교황보다
강한 군주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했고요. 그 다음에 왕후에게 예. 자신이 왕관을 씌워줍니다. 근데 다비드가 차마 교황한테 그 저항한 나폴레옹의 모습은 그릴 수 없었고요. 오히려 나폴레옹이 왕후에게 관을 수여한 작품을 그림으로써 그때 절충을 한 거죠. 나폴레옹의 힘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교황에게 너무 그 화를 북돋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그렸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나오는 그 무수한 인물들 중 70명은 실존하는 인물이었다고 해요. 아, 그럼 70명을 다 그대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림에? 그렇죠. 물론 이건 이제 70명이 더 되지만 이 중에 70명은 실제로 다비드가 그 많은 분들을 스튜디오에 그 불러서 실제로 드로잉을 똑같이 했다고 해요. 와.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의상이나 이런 뭐 장식품들을 그 다비드에게 보내서 다비드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게끔 만들었죠. 완전 기록물이네요, 작품보다도 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비드가 동시대의 기록, 역사를 기록한 그런 인물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나폴레옹의 화가라는 어떤 제2의 호칭이 바로 이런 나폴레옹 시대의 그런 동시대상을 많이 그렸기 때문이에요. 네,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을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폴레옹이 얼마나 이상화되어 있는지 잘 볼 수 있어요. 그 알프스를 넘을 때 바람에 그 휘장 같은 것을 보면 말의 갈기도 그렇고 바람의 방향을 바로 나폴레옹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나폴레옹은 그만큼 위대하다는, 바람까지 몰고 간다는 그런 그 영웅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요. 실제로 이 말 보면 굉장히 단단해 보이지 않나요? 네. 예, 마치 청동 조각처럼 보이죠. 네,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 로마의 어떤 조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전주의의 대표 작가, 그 다비드 말고는 또 누가 있나요? 앵그르를 둘 수 있죠. 가장, 앵그르요? 예, 그 네. 두 사람을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앵그르 같은 그림은 이런 오달리스크, 그랑 오달리스크로 굉장히 유명한데, 네. 이 작품 보면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 다비드의 작품과 어떤 점이 가장 차이가 나게 다가오나요? 예, 확 눈에 튀네요. 좀 세속적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일단은 우선 여성을 주제로 그려서 다르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이제 다비드와 공통점은 굉장히 드로잉을 잘한다라는 점이고요. 앵그르는 소묘의 대가, 소묘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화도 많이 그렸지만 이렇게 루드화도 진짜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그랑 오달리스크도 그렇고 이런 어떤 목욕하는 여인 이런 주제로 많이 그렸죠. 그래서 다비드의 그림은 막 근육이 굉장히 네. 근육질이 강하고 그런 모습이 보였는가 하면 앵그르의 모습은 앵그르가 그린 여인의 모습은 굉장히 부드럽게 선이 살을 타고 흐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죠. 섬세한 것 같아요, 그런 선이. 저 굉장히 우아하고 예. 부드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이제 당시의 부르주아의 초상화인데요. 예. 앵그르는 또 그 당시 막 그 많이 생기고 있는 부르주아들의 그림을 하나하나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몇백 점의 초상화가 남겨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동시대 인물을 그렸다는 점에서 예. 부르주아 사실주의라고도 일컬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신고전주의가 비록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을 그렸다면 앵그르는 어떤 여인의 모습과 같은 어떤 부드러운 인물 또는 당시의 어떤 신흥 계층의 초상화를 그림으로써 보다 더 현실적인 모습으로 저희한테 다가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 미술과 사회, 그 미술과 시대문에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등장한 것이 신고전주의 미술이라면 그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 등장한 그 미술 사조는 어떤 것인가요? 예,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미술공예운동이라는 사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미술공예운동은 미술가는 아니지만 이분을 빼놓고는 설명드릴 수가 없는 분이 계세요. 네, 존 러스킨이라는 분인데요.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죠.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는 미술 여행. 오늘은 미술 공예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영국의 미술 비평가이자 사회 사상가인 존 러스킨 선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러스킨 선생님, 나와주세요. 예, 먼 길 오셨군요. 만나뵙게 돼 정말 기쁩니다, 선생님.
미술 공예 운동을 공부하다 보니 선생님에 의해 태동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꼭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미술 공예 운동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아무래도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미술 비평가 입장에서 당시 선생님께서 느끼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우선 산업혁명으로 인해 수공예 기술이 쇠퇴하는 것에 불만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위기를 느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한때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기품을 지녔던 장식물들이 기계에 의해 값싸고 천박한 싸구려 복제품으로 생산되는 것에 분노했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다양한 비평을 통해 손으로 만든 소박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대중에게 일깨워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기계적인 대량 생산을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요. 싸구려 대량 생산물 대신 양심적이고 가치 있는 수공예품이 자리를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중세 장인이 진정한 예술가며 예술가는 항상 장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중세 사회를 모범 사회로 보신 건가요? 대중이 미적 경험을 직접 할 수 있었던 사회가 바로 중세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세 예술 공동체였던 길드가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아, 그래서 직접 미술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1875년으로 기억됩니다만 셰필드의 성조지 길드라는 곳을 만들었지요. 그럼 그곳에선 어떤 활동을 했나요? 중세 수공예 생산 방식과 협동 작업을 통해서 공동 예술 제작을 했었지요. 그러면서 미술이 새롭게 쇄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선생님의 사상과 활동이 라파엘 전파라던가 윌리엄 모리스의 미술 공예 운동에 큰 역할을 하셨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잘 봤습니다. 바로 그 미술 공예 운동이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 미술 공예 운동을 이끈 장본인은 누군가요? 네, 윌리엄 모리스가 가장 대표적인 작가고요. 그 예. 외에 로세티, 번 존스 등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등 무슨 고전주의, 무슨 신고전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근데 왜 미술 공예 운동만 다른 표현을 쓰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지 미술 내의 어떤 특정한 사조가 아니라 미술과 일상생활, 생활과의 어떤 조화를 꾀했던 일종의 사회적인 운동의 일부였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미술 공예 운동의 대표적인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미술, 순수 미술, 예. 뭐 회화 조각, 그리고 응용 미술, 공예, 뭐 디자인, 책, 북아트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실제로 그 중세 시대의 어떤 길드, 장인 시대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세 시대 때는 생활 속에서 어떤 그런 미의식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점점 근대로 진행하게 되면서 미술은 미술의 영역으로만 이렇게 한정해서 작품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일종의 비평적으로 반응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윌리엄 모리스에 대한 기사를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그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 안에 그 윌리엄 모리스의 방이 또 마련되어 있다고 하던데. 네, 그만큼 빅토리아 시대에 어떤 왕조의 권위적인 디자인을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인 작가인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윌리엄 모리스의 사진이고요. 윌리엄 모리스의 어떤 그 미술관, 앨버트 뮤지엄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드하우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윌리엄 모리스의 신혼집입니다. 그 사람이 제인 버든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 집을 건축 때부터 함께 참여를 했죠. 모리스가. 네. 그리고 고딕풍으로 지어졌어요. 네. 이렇게 뾰족뾰족한 지붕들이 보이시죠? 네. 그리고 그 안에 실내 장식도 모두 모리스와 모리스의 친구였던 로제티, 번 존스들이 함께 공동 작업으로 해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상이 나타났던 그런
아예 그 자체가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그 미술의 민주화를 통해서 대중 중심의 그 실용 미술을 주장한 것인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작품들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의자예요. 모리스 회사에. 그러니까 마샬 포크너, 모리스 마샬 포크너라는 회사를 그 세 사람이 주축을 해서 차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자나 아니면 저 뒤에 보이는 벽지, 이런 어떤 그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디자인을 완성해 갔는데요. 빅토리아조의 아주 화려한 가구가 아니라 굉장히 미니멀하고 단순한 가구죠. 그리고 저 뒤에 벽지를 보면은 이제 꽃이나 나뭇잎 이런 걸 굉장히 정교하고 약간 도식적인 디자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저런 거는 자연에도 영향을 받았고 고딕 시대의 어떤 그런 문양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그 공예품들은 많이 비쌀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비싸 보이는데 그 일반 대중들이 손쉽게 너도나도 구입할 수 있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세요. 아, 그건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당시 그 모리스가 주장한 바는 그 빅토리아 시대의 귀족의 미술에도 반대하고 하지만 엑스포가 1851년에 처음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엑스포를 통해서 소개되는 그런 그 가구들은 아주 대량 생산되는 값싼 가구였어요. 누구나 싸게 똑같은 모양의 의자를 살 수 있는. 하지만 그건 너무 질이 낮고 조악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손으로 수공으로 만든 그런 작품을 이제 보급하고자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대중들은 너무 비싸서 못 샀던 거예요. 이게 장인 정신이 들어간 건데 그 모리스가 만든 작품을 살 수 있는 거는 실제로 부르주아 계층밖에 살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건 한계였던 거죠. 그러면 또 긍정적인 면도 있나요? 예, 그럼요. 대량 생산되는 싸구려 어떤 그런 재료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수공예적인 거를 부활하고 좀 더 디자인을 강조했다라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미술과 일상생활을 결합한 운동이었고 후에 20세기의 아르누보, 아르데코에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지금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가 점점 더 번성하면서 요즘 세대들은 굉장히 핸드폰 디자인이던 뭐 컴퓨터 디자인이던 디자인에 굉장히 그 민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용성뿐이 아니라 어떤 예술성을 조합한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영향을 끼쳐왔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선생님, 우리나라에도 이런 미술 공예운동 같은 비슷한 시도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양과 한국 미술을 전공하신 송희경 선생님을 통해서 질문 드리고 알아보도록 하죠. 백자는 매우 귀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전반기까지만 해도 왕실에서만 백자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왕실에서 사용하는 백자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의 경기도 광주 지역에 분원이라는 백자 제조장을 설치하여 그릇을 만들고 땔감에 따라 10년 주기로 그 공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원에서 만들어진 그릇은 중앙관리부서인 사홍원에서 전부 맡아서 담당하였습니다. 사홍원이란 궁중에서 벌어지는 모든 연회나 혹은 식사에 음식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그 음식이 담겨지는 백자 역시 사홍원 소속 관리가 담당을 하였고 그 백자를 만드는 장인들 또한 사홍원에 소속된 사기장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조선 전기에는 나라에서 도자기, 특히 백자를 만드는 것을 주도하는 관영수공업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 그러한 관영수공업 체제가 무너지면서 일반인들이 직접 그릇을 만드는 체제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왕실에서뿐만이 아니라 대중 수요자들도 고급 그릇을 쓰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래서 발생한 것이 사번이라는 장인입니다. 사번은 공적인 수요가 아닌 사적인 수요에 따라 증가된 자연적인 사회 현상이었고 민간인들도 궁궐에서처럼 화려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싶은 욕망에서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이렇듯 조선 후기에는 민간의 도자기들이 일반인에게까지 널리 확산이 되고 이는 여러 가지 증거로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로 궁궐터에서 반드시 발견되어야 할 도자기들이 전혀 엉뚱한 장소, 예를 들면 일반 유적지나 사대부의 묘에서 발굴이 됩니다.
이는 왕실용 도자기가 민간으로 유출된 예입니다. 두 번째로 관에서 주도해왔던 도자기의 양식이라든가 기법, 조형성을 그대로 닮은 도자기가 일반 시골 가마터에서도 발굴됩니다. 이는 왕실용 도자기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 관의 기술이 이식되어서 시골에까지 전파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 가장 귀한 안료로 여겨졌던 청화가 왕실이 아닌 일반 민간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서 지방 가마터에서도 발굴됩니다. 청화백자의 푸른색 안료는 산화 코발티움입니다. 이는 회청 혹은 회청이라고도 불리우고 16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중국에서도 그 생산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 원산지였던 페르시아에서 직접 수입해서 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그릇의 가격이 매우 비쌌고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세기가 되면 민간인에게까지 확장되면서 이 청화백자가 널리 보편화됩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만들었던 청화백자와는 달리 민간인이 만든 청화백자는 일반 식생활에서 쓰는 식기류들이 많았고 제사 때 사용하는 제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문양도 틀려서 관에서 주도했던 청화백자의 경우 아주 우아한 용무늬라든지 커다란 꽃무늬가 그려진 반면에 일반 민간인들이 사용했던 청화백자에는 간단한 초하문, 즉 풀무늬라든가 수, 복, 재 등을 써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과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문자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조선 전반기를 거쳐 사랑을 받았던 청화백자는 근대기로 이행되면서 실용성과 조형성이 결합되면서 일상 도자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선 후기 이런 고급 백자가 우리 생활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군요.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이런 변화가 동서양으로 이게 공통적으로 일어났다는 게 많이 신기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 현상이 단지 이 시대뿐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의 세월을 통해서 어떤 양식은 달라도 비슷한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 걸 보면 역사라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선생님 그럼 미술에 대해서 그 신고전주의 또 미술 공예운동 그 다음에는 어떤 미술사조가 등장하게 되나요? 예, 사실 시기를 보면 신고전주의 이후에 낭만주의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낭만주의 회합부가 아니라 오히려 미술 공예운동하고 더 밀접히 관련했던 라파엘 전파를 살펴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아, 그 라파엘 전파의 활동 무대도 역시 영국이네요. 예, 왜냐하면 미술 공예 운동에 참여했던 예. 많은 작가들이 사실은 라파엘 전파에도 몸을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라파엘 전파는 주로 화가들, 그림으로서 보여주었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오늘 보실 그림은 화면에 보시는 그 베누스 베르티코르디아라는 그림입니다. 예. 그 느낌이 어떠세요? 신비함과 뭔가 더 실제와는 또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예. 이 미술 공예 운동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디자인적인 그림을 그렸다면 그런 도안을 냈다면 이 그림 보면 굉장히 신비하고 문학적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예.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비너스를 그린 작품이죠. 그러니까 비너스예요? 그렇죠. 비너스의 화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항상 비너스나 큐피드랑 같이 가는 것이 사랑의 화살. 사랑이요? 그렇죠. 아. 우리의 심장을 어떤 꿰뚫는 사랑의 화살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손에 든 사과는 어떤 순결을 의미하는 사과고 당연히 저 배경에 되는 수많은 장미는 그런 사랑의 축복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라파엘 전파가 지향했던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런 장미 같은 걸 되게 상세하게 그린 거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모토와 예. 그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미술 공예 운동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그 장식적인 그림을 그렸다는 면에서는 연관이 돼요. 하지만 굉장히 환상적인 모습, 이런 상상의 이야기 이런 걸 그렸다는 거는 이제 차별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작품을 보면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네. 아까 그림과는 조금 다른 면이 보이시죠? 네, 앞에 그린 거는 달리 그 굉장히 어둡고 복잡한 게 되게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림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주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플로메이성의 가엾은 이어라는 그 바로 가엾은 이어가 이 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왼편에 이 가문의 문장 같은 경우는 이 여인의 남편 집에 가문의 문장이고요. 이게 어떤 창살 같은 게 보이고요.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에 자세히 보시면 반지를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성경하고 묵주도 보이고 이런 거는 자신이 어떤 결혼에 대한 충성, 속박 이런 거를 암시하죠. 하지만 그 이야기 뒤편에는 이 여인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애인이랑. 그래서 그 남편이 실제로 이 여인을 자기의 다른 성에 유배를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랑과 결혼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한정이 돼 있고 갈등하는 모습을 그렸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오른쪽 위편의 잎사귀들은 굉장히 좀 화려하고 뭔가 심상치가 않죠. 그런 모습은 바로 여인이 사랑하고픈 욕구, 관능의 욕구 이런 걸 표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화면의 왼편을 보시면 무슨 어떤 대상이 보이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해시계 같은 것 같은데요. 아, 잘 보셨어요. 가만히 보면은 감사합니다. 그 밑에 이제 로마 숫자가 돼 있고 해시계가 있죠. 그리고 왼쪽 위편에는 갈까마귀가 이렇게 상스럽지 않게 이렇게 날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 여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표정이 갈등하는 표정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무표정으로 그렇죠. 처연한, 너무 슬퍼서 처연한, 그리고 자기 이제 죽을 운명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의 사랑과 결혼 사이에서 갈등하고 어떤 초월한 그런 이미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진 씨 오늘 근현대 어떤 미술을 열었던 신고전주의와 미술공예운동 전 라파엘주의 또는 라파엘 전파를 살펴봤는데요. 첫 수업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 미술사조에 대한 그 체계적인 맥락이 아주 꽉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선생님의 아주 간략하고 아주 풍부한 설명이 저의 그 미술 지식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많이 떨렸는데 괜찮으셨죠? 아, 예, 다행입니다. 저도 사실 첫 방송이어서 굉장히 떨렸는데요. 또 다른 한편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우진 씨 감사하고요. 함께 수고해주신 모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